3교시 볼까요? 수계소화 설비. 이건 기본 문제다, 그죠? 가압송수 장치 종류를 열거했습니다. 고가 수조, 압력 수조, 펌프, 가압 수조 방식.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펌프 방식 아니겠어요? 그죠? 펌프는 고양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양정. 그죠? 근데 압력 수조나 가압 수조는 건물 높이에 따라서 전향정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걸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펌프 방식이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펌프 방식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 펌프 주변 설비에서의 뭐 캐비테이션, 워터 해머링, 뭐 이런 이상 현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프는 많이 씁니다. 고양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3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축물은 펌프 방식은 별로 성능에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 고가 수조 방식이 아주 적당하겠다. 자연 낙차를 이용한. 그죠? 그런 스토리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고가 수조와 옥상 수조는, 고가 수조는 1차 수원이고, 옥상 수조는 2차 수원입니다. 수계소화 설비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수원이잖아요. 화재안전 기준에 2차 수원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죠? 그 내용 쭉 설명하고, 고가 수조와 옥상 수조 차이점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수계소화 문제는 모든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고. 반원폭주 마찬가지죠. 반원폭주.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 중에서 화학적 폭발에 해당이 돼요. 그죠? 반원폭주는 운전점에서 조그만 냉매라든지 촉매의 반응이 균형이 안 맞았을 때 급격히 발열이 방열보다 커진다. 그죠? 그 그래프가 있잖아요. 소베노브 그래프. 그걸 이용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고, 원인 다음에 이제 문제와 대책, 이런 순으로 이제 정량화된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반원폭주 같은 경우 산업계 화재는 대책에서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게 그 위험성 평가예요. 위험성 평가. 저 같은 경우 만약 이 문제를 골랐으면 위험성 평가를 반정량적 평가로 이용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화재 단계별 연기 발현 특성인데 화재 초기 시는 그렇고, 프레시오버 전 단계가 프리프레시오버잖아요. 그죠? 포스트 프레시오버고, 포스트 프레시오버는 환기지배형 화재라고 하고, 프리프레시오버는 연료지배형 화재다. 그죠? 그 연료지배형 화재는 화기 초기 시의 발현 특성과 프레시오버 급격하게 구획 화재, 전실 화재로 전환되는 프레시오버와 최성기 화재에서의 발현 특성이 어떤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생소해요. 그죠? 생소해. 근데 우리 발현 특성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제한 설비와 연계해서 답안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거실 제한할 때 거실 제한 방식이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 방식입니다. 첫 번째. 그죠? 그 연기 배출하려면 연기 발생량을 알아야 돼요. 그 화재 안전 기준에서 연기 발생량은 힌클리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힌클리식. 그리고 힌클리식의 발현 특성이 어디 단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NFPA 코드가 우리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NFPA 코드에서의 발현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두 가지를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는 분은 쓰는 거고, 모르는 분은 이제 제끼는 거죠. 이런 건 좀 생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신재생에너지. 소방 문제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어요. 연료전지는. 근데 연료전지의 전기 발생 원리가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 우리 전기교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전기교사 답안지처럼 쓰시면 안 돼. 우리 지금
뭡니까? ESS, 전기 저장 장치 있잖아요. 그게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리튬이온 전지 배터리가. 그거와 비교해서 연료전지의 특징을 부각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종류 특징, 대안, 아니면 소견, 막 이런 식으로. 연료전지, 이거 소방교사님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접근을 못 하세요. 근데 이거 기출이 여러 번 됐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공부를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연료전지 이게 뭐지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기출 2번 이상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가스계 2001 코드 타임 딜레이. 문제는 디스커넥트 스위치라고, 차단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2001 코드는 클린 에이전트입니다. NFP에서. 이 클린 에이전트에서 디스커넥트 스위치가 정확하게 그렇게 안 돼 있고 unwanted 뭐예요? unwanted 뭐였죠? unwanted system operation. 그러니까 원치 않는 시스템이 동작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기술하고 있어요. NFP 코드가 공부가 안 됐으면은 조금 어렵다, 그죠? 근데 이제 CO2 소화 설비 우리 수동 잠금 장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럭아웃 밸브라고 NFP 코드에 있는데 그거랑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기적인 차단 기능이 이제 구비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이거는 뭐 기본 문제고 1번 수구, 2번 수구, 3번 수구, 4번 수구. 다 썼네. 이렇게 된 거네. 3번이, 이 3번하고 4번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6번 쓰고, 조금 난감했을 수 있겠다. 그죠? 한번 봅시다. 수계소화 설비. 뭐라고 썼는데, 일단, 수계소화 설비는 펌프 방식을 예로 들어서, 구성 요소가 이게 압력 연선기가 있으면 연선기 아마 이렇게 돼서 뭐 밸브가 있고 뭐 2차 수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주의합시다. 첫 번째 요소가 수원이다, 그죠? 수원. 두 번째가 가압송수장치. 송수장치. 그 다음에 수계소화 시스템의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일단 밸브류가 있네요, 그죠? 게이트 밸브, 뭐 유수검지 장치 이런 밸브류. 네 번째는 배관이 있을 거고, 다섯 번째가 이게 스프링클러면 노즐이 이제 해당이 되고, 압력 옥내 소화전 같으면 이제 방수구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펌프에 연결해주는 동력 제어반 또는 감시 제어반, 그죠? 제어반이 있을 거고,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상전원 장치가 있네, 그죠? 이게 이제 수계소화 시스템의 기본적인 요소죠. 기본적인 요소예요. 요소고, 수계 시스템의 가장 기본은 수원의 살수구역에 또는 방호구역에 균일한 살수밀도 확보다, 그죠? 균일한 살수밀도 확보. 균일한 살수밀도 확보가 목적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요 가압소 송수장치와 수원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수원을. 가압소 송수장치 아까 얘기했지만 고가 수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이 있고, 펌프 방식이 있고, 가압 수저 방식이 있고. 이 지금 표로 해놨는데 본 내용의 첫 번째
압력 탱크 방식. 막 이렇게 써도, 서술해도 상관없겠다. 그죠? 서술해도. 압력 탱크 방식의 뭐 특징. 압력 탱크 방식의 특징이 뭐죠? 압력 탱크 방식. 비상전원 필요 없네. 그죠? 비상전원이 필요 없네요. 그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신속히 방사를 합니다. 신속히 방사하고, 신속히 방사. 장점이 있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요. 그죠? 단점은 뭡니까? 압력 탱크. 압력 탱크는 수온을 3분의 2 정도밖에 못 채워요. 그죠? 못 채우고, 이 방수구의 노즐의 규정 방사압을 맞추기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 압력 탱크에서의 충압을 해주기 위한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계산 문제 공부했을 때 다 공부하시지 않았나요? 계산 문제? 예? 이 건물 높이가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수험 답안지에 써면 돼요. 뭐예요? 계산 문제, 예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건물 높이가 높아지면, 이 탱크의 압력을 엄청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이 압력을. 그렇게 하면 단점이 탱크가, 팁수가 두꺼워지고, 그죠? 더군다나 3분의 2 정도밖에 채우질 못하니까 수온의 양이 확보가 안 돼요. 그리고 1차 수온이 이루면 2차 수온에서 3분의 1 2차 수온이 기능을 발휘를 못할 수도 있다 이게요. 그죠?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 내용 쭉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가압 송수장치, 가압 수조 방식. 뭐 마찬가지로 장점 신속한 방사. 역시 비상전원이 필요 없네. 그죠? 뭐 단점 마찬가지입니다. 단점 대형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에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펌프 방식. 펌프 방식을 이제 수식과 그림을 통해서 전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식과 성능. 우리 아까 공부했던 펌프 방식 위주로 페이지를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펌프 방식의 성능 곡선은 어떻게 돼요? 최저 압력의 140% 미만이어야 되고, 그죠? 유량의 150%의 과부하 유량에서 낙차의 65% 이상이 확보돼야 된다. 그죠? 요 그래프 의미는 운전점이, 우리 소방은 운전점이, 일반적인 펌프는 운전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소방은 노즐 하나하나 개방될 때마다 운전점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균일한 살수밀도가 확보되려면은, 요 노즐마다 균일한 살수밀도가 확보되려면은 요 배관 전향정에서의 요 손실이 없이 균일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죠? 요게 목적입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게 성능시험 아니겠어요? 그죠? 요 내용들 다 쓰시면 돼. 펌프 방식에서 주의사항.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펌프 주변 설비에서 이상현상, 뭐 다 아는 거 다 나오는 거지. 뭐 캐비테이션, 그죠? 두 번째 워터 해머링, 세 번째 과열 현상. 과열 현상 때문에 뭐 해준다? 뭐 과열 현상 대비하기 위해서 뭐 물 마중 설비, 뭐 이게 뭐야, 물 마중 설비 뭐라고 그래요? 그죠? 물올림 장치. 물올림 장치라는 얘기는 NPSH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 이상이 되도록 펌프를 해야 캐비테이션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적으로 이 후드 밸브에서
이 흡입 쪽에서 물이 채워지지가 않고 누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최절점에서 온도가 급상승이 됩니다. 그죠? 온도가 상승이 되면 당연히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물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 물 오는 양치.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이상현상.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이유는 뭡니까? 펌프의 전향정은 배기 2타의 HQK잖아요. 그죠? 펌프의 전향정은 어떻게 돼요? 이 H가 높은 건물이면 전동력 크기만 하면 되네. 그죠? 15kg 이상, 75kg, 55kg, 가압성 수장치 용량만 커주면 건물 높이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땅덩어리도 적은데 높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을.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가 수조 방식. 이게 가장 신뢰도가 높다. 그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규정 방사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 낙차를 이용한 전향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건물이 높으면. 그죠? 이게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또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당연히 가압수송 장치가 고가 수조 방식이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 순서대로 전개되면 딱 좋겠네. 스토리텔러가 그죠? 읽는데 답안지를 읽는데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죠? 개요. 수계소화 설비, 수계소화 설비의 개요. 수원 개요 이거 넣어주면 좋겠네. 옥내 소화전 설비, 소화전 수원이 어떻게 됩니까? NQT. 두 개에 130LPM에 20분, 40분, 60분. 그죠? 수원양. 이게 1차 수원양이잖아요. 스프링클러 NQT는 기준 개수에 80LPM에 20분, 40분, 60분. 이게 수원양 아니겠어요? 그죠? 그 법적으로 2차 수원은 옥상 수조를 2차 수원으로 확보해야 된다. 얼마? 3분의 1. 요 수원에. 네? 3분의 1. 그죠? 이거 개요에 두고 이제 첫 번째 물어본 거 요놈 다 서술해주고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이제 옥상 수조와 고가 수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고가 수조는 뭐예요? 가압성 수장치의 1차 수원이고, 예? 옥상 수조는 우리 수원 확보량의 수계소화설비 수원 확보량의 2차 수원을 법적으로 화재안전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예외 경우도 있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이나 고가 수조 가압성 수장치로 가압성 수장치 했을 경우는 2차 수원 고가 수조로 했을 경우 2차 수원을 안 해도 되네. 그죠?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수원이 높을 때 2차 수원 안 해야 되네. 예? 요 내용들 답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옥상 수조가 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2차 수원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건축물 높이가 10m 이하. 요 5번 항목을 좀 보셔야 될 게 가압수조를 해도 2차 수원 안 해도 되네. 그죠? 안 해야 돼요. 주펌프와 동동 이상 성능의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을 해서 작동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이때 2차 수원 안 해도 되네. 이게 뭐냐면 가압성 수장치 주펌프 있고 주펌프는 내연기관에 따른 주펌프로 해야 됩니다. 수원이 있으면 이렇게 수원이 있으면 내연기관과 기동하여 연동하여 작동. 이 얘기는 이제 엔진펌프를 뒀을 때 엔진펌프 뒀을 때 2차 수원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보통 보면 이제
건물 높이가 높으면 2차 수원을 두어야지 합리적이다. 그죠? 자연 낙차압을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플랜트 건물 같이 사이트가 넓은 건물에 층수가 낮은 건물들 있잖아요. 공장 건축물. 그죠? 이런 경우는 고가 수조 2차 수원을 굳이 안 둘 수가 있어요. 둘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장 플랜트 같은 경우는 엔진 펌프를 두고 연동해서 작동시키고 2차 수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예. 요거 답안지 다 들어가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 그죠? 옥상수 2차 수원을 안 둬도 되는 방식. 고가 수조나 가압 수조를 가압성 수장치로 뒀을 때는 2차 수원을 옥상 수조를 안 둬도 된다. 예? 두 번째 뭐 요런 경우가 있는데 주 펌프와 동등 성능의 내연기관과 기동과 연동해서 작동하는 엔진 펌프 뒀을 경우 주 펌프 예비 펌프 외에 그 엔진 펌프를 뒀을 경우 2차 수원을 안 둬도 된다. 그죠? 뭐 이렇게 쭉 넘어가면 되겠고, 답안 작성할 때 그냥 두서없이 쭉 했던 건데 지금 1번, 2번 다 물어본 거 답안에 본 내용 작성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저 답안 작성할 때 마지막 결론부 맺은말 또는 결론부는 본 내용의 내용을 요약해서 표로 정리해도 상당히 답안이 좋은 답안지입니다. 예? 결론부에 쓰실 때 케이스 1 쓰실 때 두 번째는 본인이 산업 현장에서 일했을 때 실무 경험을 쓴다든지, 그죠? 아니면 본론에서 열거했던 내용을 다시 강조해서 쓴다든지, 막 이렇게 정리해줘야 마무리가 확실하게 끊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결론부는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요 종료표 있잖아요. 쭉 열거했으면 마지막에 이거를 표에 본론 내용 보시고 하나씩 장점, 특징, 장점 뭐 이렇게 쓰시면 바로 눈에 확 띄겠다. 그죠? 중요한 건 가압성 수장치, 압력 수조, 가압 수조 좋긴 한데 신속한 방사가 되니까, 그죠? 신속한 방사가 되니까 조기 감지, 조기 소에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 고층 건축물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펌프 방식을 쓰는데 펌프 방식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면 가압성 수장, 고가 수조 방식이 가장 신뢰도가 높겠다. 그죠? 뭐 물어본 게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표로 또 하나 만드는 거지. 뭐 고가 수조 방식, 옥상 수조 방식. 고가 수조 방식은 1차 수원이다. 옥상 수조는 2차 수원이다. 그죠? 고가 수조 방식 1차 수원의 옥내 소화전 설비의 NQT는 2개 130 24유륙이다. 뭐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옥상 수조에서의 설치 3분의 1을 안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다. 이렇게 하면 1교시 1번 답안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됐고, 이게 초고층 건축물 수계 흐름도 관연도 문제 나왔던 거 캡처한 거예요. 관연도 문제 나왔던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반응 폭주. 반응 폭주는 폭발 중에서 반응 폭주는 물리적 폭발이 아니고 화학적 폭발이다. 그죠? 화학적 폭발이에요. 반응 폭주 문제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원인을 설명을 하려면 반응 속도의 균형, 이거를 먼저 쭉 설명을 해주고, 반응 속도를 반응 속도라면 이제
주로 영향성이 뭡니까? 반응 속도의 영향성. 첫 번째 온도가 되겠다,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유효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예? 아레니우스 정리로 얘기를 해주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그죠? 화학 반응 속도, 연소 속도의 영향 요소, 온도 영향 요소가 크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촉매 영향 요소, 그죠? 부촉매, 정촉매 통해서 부촉매가 있을 때 이건 운동 에너지 표, 이 표는 저겁니다. 맥스웰 볼츠맨 분포식인데 온도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를 만드는 분자수가 온도가 높아지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유효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반응 속도의 촉매 의존성. 일단 요래 정리를 하고 나머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산소 농도, 불활성 가스, 난류, 뭐 압력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반응 폭주를 얘기하기 전에 주로 거론이 돼야 될 게 요게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뭡니까? 냉각 설비를 공급해줘야 되겠다, 그죠? 화학 플랜트 공장에서 뭐냐면 플랜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이게 플랜트 공장 탱크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 긴급 배출시켜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센서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센서는 뭐 압력 센서, 여기서 고려 요소가 압력, 온도 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압력 센서, 온도 센서, 그죠? 여러 가지 센서류가 있고 이 센서를 제어해주는 로직부가 있어요. 로직부에서 요 탱크로 공급해주는 이 부분을 출력부가 있습니다. 출력부. 요 화학 플랜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반응 속도를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맞춰주냐? 이게 방열곡선이고 발열곡선이고 이게 시간이면 이거는 발열곡선이고 방열곡선을 요게 방열곡선이라고 합시다. 방열. 그러면 화학 플랜트에서는 발열과 방열이 균형이 맞게 운전을 해줘야 최적의 화학 반응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화학 플랜트에서는. 그래서 요 점에서 항상 운전을 시켜줘야 돼요. 요 점에서 운전시켜주는데 약간이라도 이 방열곡선이 어떻게 돼요? 뭐 이게 DT라고 합시다. 시간 DT 동안 예를 들어 그래프가 좀 그런데 방열곡선이 발열곡선보다 우측으로 오게 되면은 발열이 방열보다 상당히 크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열발화 이론에 따라서 반응이 폭주가 됩니다. 그죠? 반응 폭주가 돼요. 이 그래프가 반응 폭주의 원인이 되는데 요 그래프를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발열곡선과 방열곡선을 보통 발열이 방열보다 적어야, 그러니까 방열이 많아야 화재가 일어나지 않겠다, 그죠? 열발화 이론에 따라서. 근데 우리 케미칼 플랜트에서는 최적의 운전점에서 발열과 방열곡선을 만족시켜 줍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DT 시간 동안에 이 온도나 촉매를 제어를 못 해주게 되면은 반응이 폭주하게 돼요. 발열이 방열보다 상당히 많게 돼요. 이 반응 폭주라고 하는 겁니다.
반응 폭주. 이 과정을 쭉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반응 폭주의 대책은 뭐냐? 여기 여러 가지 썼는데 이게 있죠. 뭐 열발화 이론에 따른 냉각 제어의 불균형을 맞춰준다. 그죠? 냉각이 안 됐으니까 긴급으로 그 냉각수를 공급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죠? 그래야 발열 방열 곡선을 DT 시간 동안 우측으로 시프트 된 거를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열발화 이론에 따른. 두 번째, 연쇄발화 이론에 따른 반응물과 촉매를 균형을 시켜준다. 균형시켜준다. 그러니까 반응 폭주에 따라서 급격하게 화재가 화학 폭발로 이어지기 전에 불활성 가스를 긴급 투입시켜 준다든지, 연쇄 반응 억제제를 투입시켜 준다든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 가연물의 양을 제어시켜 준다든지, 이 센서부를 통해서 제어를 시켜주는 겁니다. 대책, 그러니까 원인과 대책 관점에서 이제 이어서 서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산업계 플랜트, 우리 산업계 화재에서는 원인, 대책, 이게 정량화된 답안에서요, 대책 중에서 마지막에 써야 될 게 뭐예요? 위험성 평가예요. 위험성 평가. 우리 건물 화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빈도와 가혹도 측면에서 건물 화재에서는 가혹도를 위주로 검토를 합니다. 그죠? 우리 성능 위주 설계할 때, 그죠? 최고 온도 지속 시간 동안의 화재 가혹도, 그죠? 화재 가혹도에 맞게 그 실에 구획된 실이 구획된 실이 그 화재 하중에 맞게 시설물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산업계 화재에서는 이 가혹도 측면보다 빈도가 더 고려사항이 있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화학적 폭발인데 반응 폭주로 폭발해버리면은, 바로 산업 재해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빈도 가혹도 측면에서, 산업계 화재에서는 화재 가혹도 측면에서 성능위주 설계를 하듯이, 산업계 화재에서는 빈도 가혹도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대책은 열반응, 연쇄반응 마지막에 위험성 평가가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위험성 평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적어놨어요. 시스 구성. 이 시스라는 게 이제 세이프티 인스트루멘티드 시스템, 이 안전 제어 시스템이잖아요. 요게 이제 센서부, 로직부, 출력부, 이게 안전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안전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를 구성을 하는데, 이 시스의 안전 레벨을 정해주고, 이 레벨이 뭐예요? 안전 무결점도,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레벨을 정해주고, 반정량적 평가를 반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간략하게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어서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 레벨, 일반적인 화학 공장 수준에서는 실 레벨을 3으로 맞춰주고, 그죠? 원자력 발전, 아까 봤던 그 심층 방호 설비를 했던 원자력 발전은 실 레벨을 4로 맞춰주는데, 이 신뢰도 관점에서 보시면 99.9% 신뢰도예요. 이 일반 화학 공장의 실 레벨을. 그러면 이 실 레벨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긴급 배출 장치를 하나 더 준다든지, 센서부를 이중화해서 로직부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배관을 이중화해서 출력부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이게 실 레벨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 레벨이 하나 90% 신뢰도였는데, 시스를
이중화해서 신레벨을 3까지 높여준다. 일반적 화학종 공장에서의 대책은 이 위험성 평가까지 마지막에 거론을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2페이지 반 충분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여러 가지 쭉 있고.